안녕하십니까, 꾸레코리아입니다. 오늘은 유로파 32강 2차전이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르셀로나의 그 유로파 2차전에 대해서 전술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양 팀의 라인업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본격적인 전술 얘기 앞서서 바르셀로나가 기본적으로 어떤 경기 대형을 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운영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가비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그 왼쪽 윙포워드 자리에 안수파티나 페란토레스 같은 이제 전형적인 공격수가 아니라 가비와 비슷하게 미드필더 출신인 세르지가 출전을 했다는 점, 이거를 좀 유의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르지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차비 감독이 일단은 세르지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동선을 커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경기 장면들을 보시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선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우측에서 뛰어 들어가고 있는 선수가 세르지 로베르토인데, 왼쪽 윙포워드로 출전을 했음에도 지금 하피냐가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레반도프스키가 또 여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우측 하프 스페이스 쪽에 빈 공간이 생겼는데, 이 빈 공간이 생긴 곳에 이제 좌측 윙포워드로 출전한 세르지 로베르토가 침투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좌측 윙포워드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까지 발걸음을 옮겨서 넓은 동선을 커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또 다음 장면 역시 비슷한데, 보시면은 세르지 로베르토가 또 우측 하프 스페이스까지 와있죠. 좌측 윙포워드임에도 굉장히 오른쪽까지 많이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자주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또 때로는 후방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 부스케츠인데 부스케츠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후방 빌드업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세르지 로베르토의 히트맵인데 전형적인 윙포워드의 히트맵이 아니에요. 지금 완전 이렇게 후방까지도 발자국이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좌측인데도 우측에 굉장히 많은 발걸음이 찍혀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보면 차비 감독이 세르지 로베르토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이런 점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목을 해야 될 점이, 세르지 로베르토가 굉장히 의식적으로 이 레반도프스키의 위치를 의식을 하면서 자기가 오프더블을 가져갔다는 점, 이게 또 되게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러면 레반도프스키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조금 아래 지점에 위치를 해있고, 왼쪽 윙포워드인 세르지 로베르토는 원래 레반도프스키가 있어야 될 공간에 로베르토가 이렇게 안쪽으로 좁혀 들어온 모습이죠. 다음 장면 역시 이게 레반도프스키인데,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좌측면 하프라인 아래 지점까지 와가지고 공을 받아주면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후방에 선택지를 늘려줍니다. 동시에 지금 이 세르지 로베르토는 레반도프스키가 원래 있었어야 될 위치가 비어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공간을 보고 레반도프스키를 대신해서 곧바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역시 보시면은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또 후방에 선택지를 늘려주려 하프라인 아래 지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 때문에 원래 레반도프스키가 있어야 될 공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세르지 로베르토는 이 점을 바로 이제 인지를 하고 바로 그 공간을 메워주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은 이제 기존에 봤던 거랑은 조금은 느낌이 다른데, 큰 틀에서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우선은 이게 레반도프스키인데,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헤딩도 잘하고 가슴을 되게 잘 사용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기본기도 좋고 되게 발도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레반도프스키는 온몸을 다 사용하는데 능한 선수입니다. 몸의 모든 부위를 다 잘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뜬공으로 공이 오더라도 헤딩으로 톡 떨궈 놓거나 뭐 가슴으로 공을 받아가지고 수비수들을 등지고 버티다가 패스를 내주거나, 아니면 뭐 발로 이렇게 잡아놓고 트래핑을 해서 잡아놓거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뭐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맨유 선수들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맨유 수비수들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지금 보시면은 레반도프스키 한 명한테 맨유의 수비수들 2명이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쪽에는 비교적으로 많은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또 로베르토가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이 공간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반도프스키가 온 공을 그대로 헤딩으로 궤적만 바꿔서 톡 떨고 놔주는데, 이게 효과적인 공격으로 뭐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만큼 세르지 로베르토가 레반도프스키의 위치를 계속해서 의식을 하면서 레반도프스키의 위치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레반도프스키를 보조해서 뛰고 있다는 거, 차비 감독이 이제 세르지에게 이런 점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세르지가 이렇게 넓은 동선을 커버해준 덕분에
덕분에 보시면은 바르셀로나의 우측면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포진을 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이제 맨유의 수비수들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포진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우측면에서 계속 수적으로 많은 수적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맨유의 전체적인 대형이 바르셀로나의 우측면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른쪽 윙백인 완 비스카도 이제 공을 쳐다보면서 살짝 중앙 쪽으로 많이 와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적으로 좌측면의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바르셀로나의 왼쪽 풀백인 발데가 달리기가 빠르다 보니까 이 공간을 이제 효과적으로 공략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또 세르지 로베르토가 그만큼이나 넓은 동선을 커버해주고 우측으로 가서까지 수적 우위에 도움을 주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지금 맨유 선수들 보세요. 맨유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중앙과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기점으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밀집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완비사카 역시 레반도프스키한테 이제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뭔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좌측 측면을 지금 거의 제어를 못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KCA가 정확하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이제 왼발로 패스를 줬는데 패스가 너무 세게 간 탓에 발데가 트래핑을 잘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뭐 효과적인 공격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우측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좌측의 많은 공간들을 바르셀로나가 계속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다는 점. 이게 이제 이날 바르셀로나의 어떻게 보면 플랜 A에 가까운 기본적인 경기 운영이었어요. 기본적인 경기 운영이 이랬었고 이런 상황에서 발데가 또 페널티킥까지 얻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르셀로나는 선제 득점에까지 성공을 하게 되죠. 근데 선제 득점까지 성공은 하게 되는데 이제 테나흐가 바르셀로나의 이런 플랜 A와 뭐 혹은 또 뭐 고질적인 약점 같은 부분들을 또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대응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게 테나흐가 어떤 식으로 이 바르셀로나의 이런 플랜 A를 공략을 했냐면은 맨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공을 한 번만 끊어내게 된다면 이 우측면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우측면 공간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경기 중에서 모습을 또 살펴보시면 지금 이 발데가 확실하게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이 맨유 선수보다 한 칸 뒤쳐져 있죠. 한 칸 뒤쳐져 있고 앞에는 이만큼씩이나 넓은 공간이 나 있습니다. 이 공을 잡고 있는 선수도 이걸 정확하게 이런 공간들을 캐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발데가 높은 위치에 올라감에 따라서 맨유가 한 번만 기회를 잡게 되면은 바로 대각선 패스를 통해서 빈 공간을 공략할 수 있었다. 다음 장면도 보시면은 지금 카세미로가 중앙의 혼전 상황에서 공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발데 위치를 보시면 또 오버래핑을 나갔다가 황급하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그거를 먼저 이제 계산을 하고 침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카세미로 역시 이 공간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서 카세미로가 바로 이렇게 패스를 찔러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렇게나 넓은 공간을 가진 채로 공을 잡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결국엔 슈테겐이 선방을 잘 해내긴 했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발데 위치도 보시면은 많이 뒤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테나흐 감독이 측면만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략을 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를 자주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바르셀로나가 공수 전환 상황이나 압박 수비 같은 것들을 할 때 보시면 수비형 미드필더인 부스케츠가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 기존의 수비형 미드필더라면은 한 칸 낮은 위치에서 폭백을 보호하는 게 맞겠죠. 근데 왜 부스케츠가 이렇게 한 칸을 올라와서 수비를 하냐? 그거는 이제 이런 전환 상황이 생길 때 부스케츠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케츠 입장에서는 이 긴 거리를 뛰어가지고 공간을 커버할 그 정도의 기동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가지고 상대 선수들이 이제 공을 앞으로 전달하는 것을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시간을 지연이라도 시킵니다. 시간을 지연을 시키거나 패스를 끊어내거나 방해를 하는데 그러면서 요즘은 이 더용이 이 공간을 대신 커버해주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테나흐 감독이 굉장히 영리했던 게 이런 점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부스케츠가 한 칸 올라와서 수비를 함으로써 여기 생기는 이 빈 공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의도적으로 공략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이거는 경기 중에 일부 장면을 또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누구죠? 이게 맨유 선수가 공을 잡고 있고 지금 부스케츠가 역시 이제 한 칸 앞선 위치에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용은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 빈 공간이 이만큼이나 생겼다는 점. 이 선수가 프레드인데 이제 프레드는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빈 공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 선수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선수도 이 빈 공간에 대해서 공을 잡고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레드가 저 공간을 계속해서 뛰어 들어가지고 이제 공이 전달이 됩니다. 프레드는 이 넓은 공간을 공략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부스케츠의 위치도 보시면은 확실히 또 뒤늦게 커버를 오는 모습을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맨유의 수비수가 공을 잡고 있고 부스케츠는 또 살짝 한 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칸 앞으로 나와 있고 역시 여기 빈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산초는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달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을 잡고 있는 맨유의 선수 역시 이 공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패스를 넣어주면서 산초가 공을 잡게 되죠. 공을 잡고 이 빈 공간들을 공략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부스케츠가 출전하는 경기마다 항상 겪어야 하는 레퍼토리 중 하나인데, 테나 감독이 이 부분들을 이제 이게 막상 그냥 안다고만 해서 이런 부분을 공략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훈련 중에 굉장히 주입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측면에서 이제 이 부스케츠가 나온 공간을 바라보고 대각선 패스를 넣어주는 이런 레퍼토리를 아마 계속해서 연습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테나 감독이 경기 중에도 대응이 굉장히 빨랐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로 인해서 바르셀로나의 우측면에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테나도 이거를 바로 캐치를 하고 후반전에 베오르스트를 빼주면서 안토니를 교체로 바로 투입을 시킵니다.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안토니를 투입시켜서 의도적으로 그 공간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줍니다. 보시면은 이 선수가 바란인가요? 여튼 맨유의 수비수가 지금 롱킥을 찰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길게 보고 롱킥을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안토니가 발대가 올라온 것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어요. 그 많은 후방 빌드업 과정들을 생략하고 이렇게 한 번에 길게 찔러준다는 것은 사실 세컨볼을 따내거나 아니면은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굉장히 의도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테나 감독이 아마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에 피드백으로 이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준 것 같아요. 다음 장면도 보시면은 누구죠? 카세미로인가요? 여튼 시선을 보시면은 굉장히 길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고 있고 지금 누가 봐도 킥을 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공을 길게 떨어뜨려 주고 여기서 맨유 선수들이 공을 바로 받은 건 아닌데 세컨볼 경합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대형을 다 갖추기 전에 맨유가 지금 이제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또 대형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탓에 이만큼 공간이 비어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부스케츠는 역시나 지금 뒤늦게 지금 뛰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테나가 후반전 들어서자마자 바로 교체 카드를 통해서 이 바르셀로나의 약해진 측면을 공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엔 이런 점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위협적인 상황들이 계속 생기고 거기에 대한 리턴으로 바르셀로나는 실점을 하게 된 거죠. 실점 장면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실점 장면도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맨유의 좌측면인데 약간의 혼전 상황이에요. 약간의 혼전 상황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바르셀로나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바라우, 쿤데, 크리스텐센 있고 부스케츠죠. 부스케츠, 더용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수비수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 관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랑 레시포드인가 여튼 산초 이렇게밖에 없어요. 이 정도밖에 없는데 확실하게 바르셀로나가 수적으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지금 다 하나같이 공만 바라보고 있어요. 공만.
다 공만 바라보고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입장에서는 또 여기 이 빈 공간을 공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영리한 선수다 보니까 이 빈 공간에 대해서 바로 인지를 하고 돌아서가지고 이 공간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들어가고 있는 이 프레드에게 깔끔하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프레드 입장에서도 지금 이만큼 공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슈팅을 해서 득점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후방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음에도 이 적은 숫자의 맨유의 선수들한테 이렇게 공략을 당하는 거는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바라보는 팀이라고 보긴 힘들죠. 이런 건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실점 역시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좌측면인데 공을 잡고 있는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고 여기 가르나초가 있죠. 보시면 여기서도 참 아쉬운 장면이 여기 아라우가 있고 이게 부스케츠입니다. 부스케츠고 지금 여기 쿤데랑 이게 아마 하피냐인가 그럴 텐데 이 두 선수는 이미 지금 경합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논외예요. 어떻게든 이 박스 안에 있는 선수들이 이거를 수비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다 또 공만 보고 있어요. 네, 아라우 공만 보고 있고 부스케츠도 공만 보고 있고 다 공만 보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이 가르나초가 프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공간이 이만큼이나 비어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가르나초에게 패스를 하고 가르나초는 이렇게 슈팅 상황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지금 다 보면 공만 보고 있어요. 도영도 그렇고 여기 발데도 그렇고 차비 감독이 사실은 이 두 번째 실점에 대해서 세컨볼이 안토니에게 간 게 약간의 운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 자초를 한 겁니다. 이전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작에 가르나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해주고 공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변 선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 다음 상황에서 이렇게 안토니가 프리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각이 나오지 않았겠죠. 지금 대형도 보시면은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전부 다 지금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웅크러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런 슈팅을 하고 세컨볼이 나오는 상황에서 메뉴 선수들은 이렇게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쌈 싸먹는 이런 대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세컨볼은 메뉴 선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 역시 이렇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움츠러 들어있고 프레드가 슈팅을 차고 맞고 나온 공이 이제 안토니한테 굉장히 프리하게 흘러 들어가면서 안토니가 발리슛을 해서 득점에 성공을 한 거죠. 이건 사실 운 얘기만 할 수가 없는 게 바르셀로나가 이런 식의 실점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공만 보고 수비를 하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대형이 움츠러 들다가 세컨볼은 다 따이고 이런 식으로 실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차비 감독이 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실점 장면까지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전반전까지는 차비 감독이 플랜 A로 들고 온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잘 먹혀들였는 반면에 테나는 바르셀로나의 약점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른 교체를 통해서 또 바르셀로나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차비 감독은 그런 테나의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교체 전술에도 대응이 너무 느렸어요. 세르지를 빨리 빼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측면에 대해서 힘을 써줬어야 됐는데 그런 교체 대응이 너무 늦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7점을 2개나 하고 역전을 당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유럽 대항전 내내 계속해서 이런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 팬들의 입장에서도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 앞으로 구강컵이랑 리그를 다 우승을 무사히 해낸다면 다음 시즌까지는 동행을 해도 기대가 어느 정도 생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강컵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붙게 됐는데 구강컵을 또 처참히 떨어진다 이러면은 사실 리그의 우승 여부를 떠나서 차비 감독이랑은 이번 시즌까지만 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분석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